소녀는 백화점 지하 1층부터 한 층씩 위로 올라가며 냉면을 먹고 가전 매장에서 게임하는 아이들을 구경한다. 백화점은 자본의 논리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음식을 먹고 싶으면 표를 사가지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리던 푸드코트의 여자는 소년이 가진 지폐 다발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면서도 소년이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지만 초라한 행색의 소년을 상품 구매 능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가전 매장의 점원은 소년을 매장 밖으로 쫓아낸다. 백화점을 배회하며 소년은 돈이 가진 권력을 경험으로 체득한다. 경험을 통해 취직을 한 다음 돈 많은 어른이 되어 구야와 어머니를 데리러 갈 계획을 세우며 시판역 게임에 몰두한 아이들을 바라보며 이 아이들 입에서 돈을 내고 게임기를 산다면 근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게임기를 사기 위해 점원의 시선을 끌기도 한다. 한편으로 소년의 내면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은 폭력성이다. 소년은 돈을 많이 벌어 방으로 들어가면 남자의 나머지 손가락들을 모조리 잘라 하수구 속 쥐에게 던져줄 것이라고 가학적인 상상을 하거나 점원으로부터 백화점에서 쫓겨나는 중에 눈에 띄는 사람들이 두부라면 단번에 욕망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며 주먹을 쥔다. 돈이 권력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깨닫는 동시에 돈이 없는 현실 상태에 대한 자각은 소년으로 하여금 백화점 건물을 노려보는 동시에 그럼에도 줄곧 인근의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맴돌게 만든다. 수중에 얼마간의 돈이 있어 아직은 괜찮기 때문인데 소년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결국엔 백화점으로 길이 통해 있음을 안심한다. 백화점을 중심에 두고 거리를 배회하던 소년을 방으로 귀가하도록 만드는 것은 경계 바깥에 대한 목격이다. 경계의 바깥에는 소년이 거주하는 좁고 비위생적인 방조차 얻지 못한 불황자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화단에도 누워있고 역전 패스트푸드점 입구에도 앉아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어서 도시인들 사이에 병든 풀이나 짙은 그림자처럼 드문드문 섞여있는데 그중 한 노파에게 잡혀 돈을 갈취당한 소년은 백화점으로 통하는 길 위에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낄 수 없다. 백화점 주변은 맴돌 이유가 사라진 소년에게는 방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대안이 없게 된다. 그러나 방에서 소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남자의 학대와 자신도 구야도 없는 텅 빈 어머니의 눈이다. 소년은 텅 빈 눈을 한 어머니를 거리에서 이를 닦는 미친 게 틀림없는 불황자들처럼 미쳐가는 것으로 판단한다. 소설의 결말 소년이 동생 구야를 지하철에 태워 유기하는 행동은 동생 구야를 병들게 만든 방으로부터 탈출인가 동시에 자식을 보호하지 않는 어머니와 학대하는 남자로부터 동생을 보호하려는 최선의 선택이다. 소녀는 구야에게 안전한 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것은 깨끗한 옷을 입은 어른을 통해 경찰을 만난 다음 그들이 인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다. 소녀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역설적으로 동생을 유기하지만 소설 초반부에 등장하는 지하철에 대한 그의 서술, 어디에 내리든 돌아가야 할 곳의 이름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길을 잃을 염려도 없다. 말을 상기해 본다면 소년이 동생 구야에게 제시하는 안전한 곳에 당도하는 방법은 모호하게 따라서 구야가 당도할 장소 역시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틈에 그림자처럼 불황자가 섞여 있는 거리에서 길을 잃은 미아가 안전한 곳에 도착할 확률은 미미하다. 이처럼 황정은 소설의 인물들은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고 파국을 경험하여 상실감으로 거리를 배회한다. 압도적인 상실을 경험한 인물들은 세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이들이 내면이 환멸의 감각으로 채워진다. 환멸의 감각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황정은이 발표한 연작소설 웃는 남자 D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환멸 속으로 침잠하지 않기 위해 투쟁한다. 환멸과 감각과 유일성의 발견. 황정은은 첫 단편지 7시 42분 코끼리 열차를 시작으로 최근작 디디의 우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본주의와 현대 도시의 개발주의 추동력이 되는 모더니티에 대해 한 문제의식을 피력해 왔다. 이러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4년 이전까지 황정은이 소설에서 자본주의와 모더니티를 다룰 때 인물들은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회관계망 밖으로 퇴출되거나 오뚜기와 집박이, 구매력이 없어 백화점에서 고객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나 공공정책으로 인한 건물의 철거로 삶이 터지는 이를 위기에 처하는데, 이는 개발도상국으로서 근대화를 이룩한 국가 전반에서 발견되는 근대성의 양면성이 가진 모순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파악된다. 황정은은 백의 그림자에서 세운상가라는 현실의 기표를 소설로 끌어와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접근을 시도하지만 다소 일반론적인 문제 제기에 그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2014년 이후에 발표된 연장소설 웃는 남자를 통해 황정은은 세월호라는 참사를 중심으로 한국을 지배해왔던 헤게모니를 간과하며 그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이때 타자와의 관계를 타진하지 못하고 내면 혹은 환상적 공간으로 침잠하였던 황정은의 인물들은 침묵을 깨고 이 세계와 상실에 대한 사유를 시작한다. 세월호의 참사와 3개월의 간격을 두고 발표된 글 가까스로 인간에서 황정은은 절망에 지지 않고 싸우겠다고 말하는 유가족을 목격한 뒤 세상에 대한 믿음을 쉽게 저버리고 살아왔던 지난날에 대해 고백하며 다음과 같이 쓴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세계에 향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음을 걷어버린 세계의 어느 구석을 믿어보려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목격은 황정은에게 있어 의식의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이후 발표한 작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체념과 환멸의 감각이 극대화되어 환상적인 자세를 취하는 초기 인물과는 달리 세월호 이후 황정은의 소설은 상실과 환멸의 감각으로 채워진 세계에 존재하면서도 이를 등지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생활을 이어가는 인물들을 조명한다. 이전까지의 인물들을 지배하던 정서가 허무 환멸의 감각이었다면 이후의 인물들에게서 새롭게 발견되는 감각이 죄책감이다. 세월호 이후 황정은이 구축하는 서사가 세계에 대한 믿음의 상실에서 출발한다면 인물들은 내가 죽어버린 세상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을 견디고 상실의 감각에 잠겨들지 않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세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황정은의 인물들이 상실의 감각과 투쟁하며 세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과정은 디디에 우산의 연작소설 웃는 남자를 통해 알아보겠다. 위에서 언급했던 웃는 남자의 비극성은 디디의 사망사고가 나가 환멸을 느껴왔던 사회구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그러한 구조에 가담한 나 자신, 결국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지시한다. 점에서 이전 소설들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이러한 깨달음은 연인 디디의 죽음이 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죄책감으로 발현대로 이어진다. 디디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는 오랫동안 디디가 사망한 그 날의 일에 대해 생각하지만 그날의 일을 생각할수록 대래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나는 방 바깥에서 너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말한 어떤 이의 말에 고리를 걸듯 매달린다. 그리고 가급적 단순한 것이 되기도 한다. 나가 단순해지기 위해 선택한 행위는 나가 거주하는 집을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다. 나와 나가 속한 공간은 나의 의식 속에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나와 방의 단순화는 동시에 진행된 이런 나와의 공간의 단순화 과정은 문장 속에 혼재되어 서술된다. 암울 같은 곳이라는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이곳은 암굴이다. 암굴이나 다름없다. 나는 여기서 매일 단순해지자고 생각한다. 매일 조금씩 더 단순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 자고 먹고 싸고 생각한다.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을 뿐이다. 잠이 오면 자고 잠에서 깨면 내 자리에 앉아 생각한다. 먹는 것도 단순하게 조리를 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먹는다. 먹을 때가 되면 자루에 당긴 쌀이나 보리를 한 줌 쥐고 의자에 앉는 것으로 단순하게 식사가 시작된다. 의자, 그렇지. 이 공간엔 아직 의자가 하나 남아 있었다. 나는 이 의자에 앉아 주먹에 든 보리나 쌀을 조금씩 입에 넣으며 출입구를 바라본다. 암근에 틀어박힌 짐승처럼 불을 다루는 생활에서 멀어져 생곡을 먹으며 지낸다. 인물이 내면이 공간의 형태를 통해 장면화되는 경우는 황정은이 소설에서 빗번하게 발견된다. 웃는 남자의 나가 머무는 공간 역시 단순해지려는 나에 의해 암굴과 다름없는 형태로 단순해진다. 그러나 나와 공간이 동일화되는 양상은 그 주도권이 주체인 나에게 있다는 점에서 타 소설과 차이를 가진다. 앞서 언급했던 황정은의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공간은 자본주의 위계질서가 담지한 가혹함이 옹집된 공간이므로 도시 비민인 인물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상황에서 정체를 알 수 있는 공간에 갇히거나 낙하하다. 유령과 같은 존재가 되어 도시를 배회한다. 야만적인 애니스 씨. 이때 인물들은 주체적으로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가 아닌 도시 공간이 담지한 자본주의 구조적 질서에 압도당한 객체와 같은 존재가 되어 모자, 오뚜기와 같은 물체로 변신한다. 그러나 웃는 남자의 나는 공간에 내재된 자본주의 위기 질서와 권위를 거부하고 단순해지기 위해 방의 외형을 바꾸어 버린다. 나와 방이 동일화되는 과정. 에는 나의 주체적 의지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로써 나는 내가 존재하는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공간을 점유하는 존재로서 나가 가능할 때 나는 나가 속한 공간에 대하여 주체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디디의 사고를 거듭 복귀하던 나의 사유는 나의 삶 전반에 대한 사유로 확장된다. 우연한 사고 혹은 불운으로 느껴지는 디디의 죽음은 반복되는 나의 생각 속에서 어떤 맥락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디디가 죽게 된 사고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두 가지 사건은 그러한 맥락이 무엇을 뜻하는지 추측할 수 있게 만든다. 그 하나는 나가 있던 버스 정류장에서 쓰러진 노인에 대한 기억이며 또 하나는 나의 아버지의 목공소 직원이었던 혜지 아저씨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다. 두 사람 모두 우연한 사고에 충리해 존재하는 인물로 느껴진다. 그들의 부상과 죽음은 필연적인 원인이나 동기를 기반으로 하는 성격의 사건이 아니며 결과는 분명하나 원인은 복합적이거나 모호하다. 나의 경우 쓰러지는 노인을 간발의 차이로 비껴서는데 이것은 의지적인 행동이 아니며 죽어가는 혜지 아저씨에게 닥치라는 말로 입을 닫게 만든 아버지의 행동 역시 계산에 의해 산출된 선택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오는 동안 인간의 의식 깊은 곳에 축조된 하나의 패턴이다. 즉 사회 구성원으로서 나는 필연적으로 공간을 지배하는 사회적 코드를 내재하며 살아온 것인데 이것은 의식이 아닌 사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개인에게 나타나는 미시 공간의 위기를 나타낸다. 원자화된 실존 공간에서 발생하는 삶의 위기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머무는 작은 공간이 본질적인 시스템에 의해 장악된 큰 공간이 가지는 통제 내지 지배 기대에 의해 침륜되어 있다는 것인데 따라서 작은 공간의 위기는 역으로 큰 공간의 위기를 중증적으로 구성함으로써 전체 공간 위기를 유기해야 한다. 전체 공간의 위기는 삶의 위기이고 삶의 위기는 곧 공간의 위기인 것이다. 패턴을 발견한 나가 행하는 방을 단순하게 만드는 행위는 의미심장하다. 나가 생각고 씹으며 바라보는 벽은 걸린 것이 없는 벽이다. 시계 액자에 담긴 그림, 목과 고리, 그리고 벽까지 뜯어버렸기 때문인데 드러난 벽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내가 미처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흉했다. 반듯하지도 균일하지도 않았다. 회색도 아니었다. 불규칙한 얼룩투성이었다. 각종의 폐기물을 섞어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벽은 심지어 단단하지도 않다. 이것은 나의 상상 바깥에 있었던 일로 너무 믿고 싶어서 믿고 있지도 않은 그 벽이 손가락으로 긁으면 쉽게 긁힐 정도로 허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의식을 지배하던 패턴 바깥으로 빠져나온 일인 동시에 공간 권력이